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자를 이렇게 카운팅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달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 지난 주말이 19일째 되는 날인데 거의 매일같이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 그것이 반영되면서 계속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나스닥 흐름이요. 나스닥 선물로 지난 FOMC 회의 때 이러한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런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월에 푸른색 선처럼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종종 이탈하면서 이런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른색 선하고 붉은색 선을 조합하면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이러한 변동성 확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중반은 넘어서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 흐름 좀 점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 타이틀 한번 보시죠. 미국 소비자의 기분이 시큰둥하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나오고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소비자 심리 지표를 분석할 때 정당 지지도별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 붉은색 선이 공화당 지지자고요. 푸른색 선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1기가 시작할 때, 그리고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죠. 트럼프 1기 때는 정권 초반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소비 심리가 좋게 흘러갔고 그게 시작이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좋게 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반대고요.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교차되죠. 붉은색 선이 내려오고 푸른색 선이 올라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 내려가고 공화당 쪽 올라가고 있는데 임기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이 붉은색도 같이 내려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거죠. 이분이 정책을 계속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선 기간의 공약은 좀 안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당연히 때릴 게 뻔하고요. 동맹국을 표현할 때도 미국을 많이 이용해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관세를 적용하고 또 부담금도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마 했었던 것이죠. 공약은 공약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좀 약화되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공약 실행을 좀 약간 미루기만 하더라도 시장이 반기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걸 미루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정말로 실행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 얘기는 당연히 나왔었고 멕시코, 카나다 얘기 나왔고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했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요. 투자 얘기도 하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나왔고요.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었던 것들 남아있는 걸 좀 보면은 EU나 우리나라, 한국의 방위비, 그리고 또 독일 자동차, 또 한국 자동차 같은 그런 무역 관련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남아있죠. 이번에 일본 총리가 갔을 때 US 스틸 문제가 이분이 최근에 결정한 문제가 아니죠. US 스틸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는 바이든이 반대하기 이전부터 이분이 대선 공약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중단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US 스틸 문제는 이번에 새로 거론된 게 아니라 공약이 이행된 차원으로 봐야죠. 이분이 얘기했었던 것이 거의 다 공약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지지층마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시장의 변동성도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할 때가 됐다라는 점, 실망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많이 지쳐나가 떨어질 때가 됐죠. 그러면 시장을 알고 있는 이분이 이제는 공약 이행을 마무리한다 그거보다는 강약을 조절할 타이밍도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중국 쪽에 대한 조치도 가시화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중국 경제지표 한번 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0.5% 올라갔고 12월에는 0.1% 올라갔는데 그거보다 좀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것이고 예상치보다 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 상황이 틀리죠.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게 아니라
내수 수요 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밀고 나가면은 중국 쪽의 부담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키워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중국 입장을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그리고 관세의 영향도 서로가 다 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관세 전쟁인가? 아니면 서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이분은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고 중국 쪽도 한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의 양면성 또는 뒤에 숨은 그림자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숨은 것도 우리가 감안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스캇 베센트의 재정 계획을 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호재로만 볼 것도 아니고 뒤에 숨은 걸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경제 지표 나오는 것이나 관세 정책이나 이러한 흐름들에 있어서 그 뒤에 숨은 것 항상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나 물 건너가나 한번 보시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 얘기요. 주말에 나왔죠. 충격 줄 만한 그런 흐름이죠. 수치로 꼭 굳이 확인 안 해도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모습 보면 부담스럽죠. 이렇게 한 달에 1%가 오르는 모습은 좀 자극적이고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코멘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변수의 영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지지자들마저도 소비 심리가 약화될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정치 변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통계 방식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뉴욕 페드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집계 하는데 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미시건 대학 쪽에서 집계한 수치가 크게 증가했는데 뉴욕 페드 쪽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뉴욕 페드 자료까지도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다음에 나오는 수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재료들이 또 반전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 뒤에 숨은 것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4.5% 이 절대 레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쭉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지난 주말에 장중에 이 4.5%를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자산 시장도 충분히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유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된 그 흐름은 어디일까요? 11월, 12월에 계속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67달러 정도요. 그러다가 12월 후반 들어서 상승이 시작되죠. 1월 15일에 최고점 찍었습니다. 거의 80불 근처까지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 전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관련해서 유가 좀 내려가야 된다, 내리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죠. 그때부터 빠져 내려가면서 70불 초반대까지 빠졌습니다. 80불 근처까지 갔었던 것이 70불 초반대까지 단기적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에 뽑을 때는요. 이게 반영이 되겠죠. GSCP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0.22 기록했고요. 1월에 마이너스 0.31 오히려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유가하고는 반대죠. 만약에 이 유가 흐름이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빠지기보다는 좀 올라가야죠. 유가처럼 올라가지 못해도 이 모습은 약간 좀 이상하죠.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유가 흐름하고 동반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같이 상승을 많이 해야죠. 근데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벤트성 재료들의 반영이 아닌지 그것을 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하면서 이분 기사 관련돼서 또 우리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관세가 페드의
핵심 와일드카드인 이유, 그것을 분석하는 이 기사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보다 페드에게 이번에는 더 중요하고 더 복잡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건 무역전쟁, 관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트럼프 1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고 팬데믹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도 마찬가지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을 꼭 해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지 바로바로 그렇게 걱정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번 경험했고 통화정책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5년 전하고 틀리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타격을 받지 않는 미국의 내수 생산자들도 이제 수입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자기들도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격 인상이 구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두 다 반영을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일회성 상승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더라도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서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또 다른 상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관세 때문인지 아니면 매크로 변화 때문인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까지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3% 넘나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페드가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 코멘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뉴욕 페드 부총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QT나 유동성 관련돼서는 이분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 코멘트 타이밍이 또 하필이면 뉴욕 페드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그 내용 보면은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한다 하더라도 페드가 곧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렇게 2% 정도로 안정이 되고 노동시장 지표도 좀 안정이 되면서 소비나 투자가 현재 같은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통화정책이 경기를 충분히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또 중립금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절대 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중립금리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페드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어느 정도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하로 추가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립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페드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한 것이 금리 레벨이 경기를 냉각시킬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추가 인하할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노동시장이나 수요가 더 냉각된다라면 만약에 노동시장이나 수요가 냉각된다면 그때 가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데이터 외에도 이제는 불확실성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대표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무역 정책을 제외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렇게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안정이 될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뉴욕 페드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인해야 되는 그 배경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표현처럼 뉴욕 페드의 수치는 과연 안정되게 나올지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CME 패드워치들을 보면 6월에 금리 인하 한번 하고 그 뒤로 쭉 쉬는 것으로 그동안의 전망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6월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동결 확률보다 적어졌습니다. 동결 확률이 47.5% 그리고 한 번 인하가 42.1%로 오히려 적어졌죠. 지난 주말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1기 때 금리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하고를 좀 비교하면서 과연 금리 흐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트럼프 1기 때 흐름,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요. 그때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 2019년대에 통화정책의 피벗이 나타났었죠. 인상이 아니라 인하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유통금리가 쭉 빠져 내려오는, 기준금리를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19년 말 이때는 경기 흐름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그 고민이 나타나고 있었고,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서 10년물 유통금리가 기준금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번에 통화정책 변화될 때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겠거니 하면서 유통금리가 그걸 선반영했었죠. 근데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유통금리가 따라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멈춰있는 상황에서 내려오길 기다렸고, 실제로 내려오더라도 유통금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금리는 4%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 상황이고, 오히려 페드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유통금리를 하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 흐름에 따라서 유통금리가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많이 약해졌죠. 잘해야 한 번 정도, 25bp나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상당 기간 여기서 머무른다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 425에서 450bp 감안하면은 4.3%대 전후에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10년물도 그거보다 많이 내려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금리도 4.3% 전후에서 하단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낮은 금리, 그러니까 4% 이하로 생각을 해왔었던 그 상황에 익숙해 왔었던 시장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중립금리의 상승, 이걸 감안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로리 로건 총재의 발언도 그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마저도 피곤함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분 정책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약의 조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경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책의 마무리, 그렇게 보기보다는 강약 조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테고, 그러한 환경 요인을 감안하면은 금리가 크게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동영상 때 말씀을 드렸죠. 고성장을 생각하면서 저금리를 생각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기대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금리가 동반될 수 있을지, 특히나 고성장과 달러 강세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저금리는 더더욱 힘들겠죠.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서 디스인플레이션, 고금리, 달러 스프레드, 로리 로건 총재의 얘기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요, 소비 심리 관련된 얘기하고요, 그것이 미치는 시장 영향, 금리 흐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얘기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배경 요인하고 반전 포인트도 생각해 보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특히나 중국 관련된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뒤에 숨은 요인들, 재료의 그림자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약간 좀 복잡한 말씀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좀 간단하게 쉽게 시황 관련된 말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